안녕하세요. 데브옵스의 혁신, 아마존 EKS를 활용한 플랫폼 엔지니어링 적용하기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데브옵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류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발표를 하실 신재현님은 무신사 SRE로서 무신사에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께 아마존 EKS를 활용하여 어떻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 EKS를 활용하여 내부 플랫폼을 구축 중인 고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EKS 고객들 사이에서 보이는 플랫폼 구현 패턴을 통해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최신 프랙티스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사의 SRE 신재현님이 나와서 무신사에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플랫폼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적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에 SR이나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분들 좀 많이 와주셨네요. 그리고 플랫폼 도입을 플랫폼 조직을 이끌거나 혹은 회사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클라우드 도입을 수행하고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내부 고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부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팀들일 것이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거나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의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에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EKS라든가 EC2와 같은 컴퓨팅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팅을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더 많은 메모리나 혹은 GPU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플랫폼 조직이나 클라우드 도입 조직은 이를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야겠는데요. 바로 누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를 관리할 책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앙에서 전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리하느냐, 혹은 각 애플리케이션 팀이 각자의 인프라를 만들어 관리하느냐에 대한 방향성일 것입니다. 각 방향성이 적용된 일반적인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모델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운영 모델이 우리 조직에 더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화된 프로비저닝 모델에서는 인프라를 설계, 배포, 관리하는 책임이 주로 중앙팀에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중앙팀이 자원과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해서 개발자가 작업을 바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중앙팀이 업무로 바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팀은 종종 기다리거나 미리 필요한 것들을 예측해야만 합니다. 이 모델은 자원 프로비저닝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지만 배포에 병목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배포 주기와 피드백 루프가 느려집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가진 다수의 개발팀을 지원하기에는 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탈중앙화된 데브옵스 모델에서는 개발팀들이 인프라 및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중앙팀은 인프라가 회사 표준을 충족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며 이와 동시에 개발팀은 자유롭게 설계 결정을 내리고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민첩성과 유연성이 가장 뛰어나지만 불일치나 오류, 보안 지점의 위험도 가장 높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개발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성숙도를 요구하게 되고 개발자가 클라우드에서 자원 구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개발팀 내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직접 참여하는 임베디드 데브옵스 모델도 있습니다. 다만 각 팀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배치하기 위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개발자들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는 조직의 표준이 적용되어 최적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골든 패스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이 골든 패스를 손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플랫폼 팀은 인프라를 표준이 적용된 템플릿으로 만들고 이를 애플리케이션 팀에게 추상화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로서 제공합니다. 이때 플랫폼 엔지니어는 개발팀이 조직의 공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본값, 가드레일 및 모범 사례를 플랫폼에게 적용하여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 팀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템플릿으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애플리케이션 팀이 인프라 관리 책임을 덜고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그 고객 만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상화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내부 개발자 플랫폼, 다시 말해 내부 플랫폼은 셀프 서비스를 하기 위한 API와 도구, 서비스, 지식 및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매력적인 내부 제품인데요. 이 정의에서 생각해 볼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내부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팀이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플랫폼은 필수 컨텍스트를 유지하며 개발자의 인지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추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API와 도구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원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인 내부 제품인데요. 내부 고객을 위한 내부 플랫폼을 만들 때도 우리는 실제로 외부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부 플랫폼으로 성공을 거두는 회사들은 실제로 내부 플랫폼을 구축할 때 제품 중심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부 개발자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추상화를 구축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부 비용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 이켓을 이용하여 내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고객들이 얻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입니다. 플랫폼은 정말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각 팀이 자체 인프라를 프로비전할 필요 없이 셀프 서비스로 배포 기능을 제공받아 표준화된 템플릿을 활용하므로 리드 타임을 줄이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버넌스입니다. 이때 거버넌스는 보안뿐만 아니라 안정성, 확장성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플랫폼에서는 추상화된 표준을 내재하여 기업들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팀이 워크로드를 구성할 때 플랫폼에 내장된 합리적인 기본값을 활용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드레일은 애플리케이션 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도 잘못된 구성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플랫폼이 고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KS에서 멀티 테넌트 환경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여러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워크로드를 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 자본 측면에서도 개발 애플리케이션 팀이 인프라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이러한 전문 지식들을 중화함으로써 더욱 전문화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 고객으로부터 듣는 많은 이야기는 플랫폼은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가 초기에 필요하지만 한번 플랫폼이 구축되게 되면 이후 각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거나 온보딩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매우 적어지므로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객들이 이러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내부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두 가지 고객 사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고객은 바로 세일즈포스와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의 내부 플랫폼 하이퍼포스는 아마존 EKS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이퍼포스의 컴퓨팅 기반은 하이퍼포스 쿠버네티스 컴퓨팅 플랫폼, 줄여서 HKP가 되겠는데요. HKP를 통해서 세일즈포스의 개발팀들은 EKS를 직접 프로비전할 필요 없이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로 사용하여 각 팀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KP는 개발자 경험을 간소화하며 1000개 이상의 EKS 클러스터에서 멀티테넌트 환경의 워크로드를 위해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를 서비스로 제공하여 격리된 환경을 추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사례로서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저희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함께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생성형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포스코 인텔리전스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 줄여서 파이프가 되겠는데요. 포스코의 개발자들은 이 파이프라고 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셀프 서비스로 EKS 클러스터를 프로비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표준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하고 이를 EKS 클러스터에서 실행하여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개발에 이용하는 클라우드 VDI 환경에서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이용하여 생성형 AI 기반으로 코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내부 플랫폼을 구현할 때의 고려사항과 그 패턴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 가지 사례 이야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조직에 맞는 플랫폼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적합한 만능 접근 방식은 없다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 때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입니다. 우리는 누가 플랫폼을 소유할 것인지 그 조직에 맞는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과 그 경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KS 클러스터를 직접 애플리케이션 팀이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실행만 담당하고 애드온의 관리 혹은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와 같은 플랫폼 운영은 클러스터 운영은 플랫폼 팀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책임 공유 모델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는 플랫폼의 추상화 수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조직 내에서 원하는 추상화 수준이 다양합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 팀은 직접 EKS의 매니페스토를 수정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팀은 단순히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푸시할 수 있는 데보스 파이프라인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지 부하를 줄이고 표준을 지키는 추상화 수준에 대한 합의가 조직에 필요합니다. 플랫폼 도입과 적용 확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개발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손쉽게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보딩 문서와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사용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관찰 가능성은 종종 플랫폼 설계 단계에서 뒤늦게 고려되며 플랫폼 팀은 인프라 프로비저닝이나 자동화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워크를 실행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디버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이 관찰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은 특정 요구사항을 서비스처럼 제공해야 하는데요. 마치 SaaS처럼 사용자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애플리케이션 SaaS에서 제공받을 수 있듯이 플랫폼에서도 인프라를 내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엄격한 물리적 격리가 필요한 워크로드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클러스터 레벨 혹은 더 나아가 어카운트 분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요.
예를 들어 권한 분리와 같은 논리적인 격리 수준의 요구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비스적 네임스페이스로도 그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인프라 관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수행한다 이런 경우 플랫폼 팀은 표준화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랫폼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앞서 몇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의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 이야기 드리는 워킹 백워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플랫폼은 조직의 워크로드를 지원해야만 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으로부터 역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모듈식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템플릿을 만들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표준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고 유지 보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종속성을 손쉽게 관리하는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CI/CD, 관측 가능성, 보안 등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필요한 기능들도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개발자의 경험을 표준화된 템플릿, 문서를 통해 골든 펜스를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아마존 이키스상에서 구현된 플랫폼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 EKS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미리 표준에 맞추어 제공되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원들을 정의하고 지정된 레파토리에 푸시합니다. 그 내용은 아르고 CD와 같은 기록 수독을 통해 클러스터에게 리소스 CRD로 정의됩니다. 보안 정책과 규정 준수를 위하여 OPA와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가드레일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CRD는 크로스플레인이나 ACK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테넌트 클러스터와 필요한 AWS 자원들을 프로비저닝하고 그 안에 워크로드가 실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정보를 개발자는 백스테이지와 같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한 프로비저닝도 백스테이지에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의 마무리로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플랫폼을 제품처럼 다루십시오. 내부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내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팀이 스스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로 제공하고 리드 타임을 줄여 확장성을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플랫폼은 추상화를 통해 개발자들이 손쉽게 골든 패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템플릿과 문서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플랫폼은 내부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시작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무신사의 SRE 신재현님이 나와서 무신사의 플랫폼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신사 SRE 엔지니어 신재현입니다. 한지님께서 플랫폼 엔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무신사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사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신사는 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 혹은 셀프 서비스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그리고 장애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거의 모든 테크 조직과 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순 반복적인 토일 업무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겪었는데요. 또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을 할 때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신규 서비스부터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 다양한 인프라 형상이 공존하게 되고 또 복잡성이 늘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 나중에는 신규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SRE 팀에 체류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문제를 겪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려면 결국 업무의 방식과 개발팀과의 협업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2년 전부터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엔지니어링이다 보니 데보이스에 비해서 엔지니어링 요소가 좀 더 광범위한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거를 다 잘 해내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용 가능한 리소스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기존 업무와 병행을 해야 하다 보니 이제 저희는 집중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셀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가드레일, 피놉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이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할 때 사내 개발자 포털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IDP라고 불리는 사내 개발자 포털은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아직 저희의 아키텍처는 셀프 서비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인프라에 맞는 셀프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셀프 서비스에 용이한 인프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탄생한 개념이 셀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프라를 설계하거나 혹은 신규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할 때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지 혹은 셀프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인지를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셀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 가능한 수준으로 인지 부하를 줄이는 것이 정말 핵심인데요. 이때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가령 인프라를 구축할 때 많은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다면 개발자분들이 느낄 인지 부하가 줄어들어서 휴먼 에러도 줄고 개발자의 경험을 상당히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관심사가 분리 가능한 것이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개발자가 리소스를 관리하거나 생성할 때 개발자에게 필요한 부분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관리가 가능하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SRE와 개발자가 관리할 리소스 영역을 분리를 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요. 가령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트래픽을 받기 위해 보통 인그레스를 많이 쓰실 건데요. 인그레스는 특이하게 하나의 파일로 인그레스 서버와 라우팅 정보를 모두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해당 인그레스에 연동된 서비스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개발자가 수정을 해도 될지 말지 종종 의논의 논의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최근에 나온 쿠버네티스 게이트웨이 API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 서버인 게이트웨이와 그다음에 라우팅을 명세하는 HTTP 라우트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개발자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서비스의 HTTP 라우트 권한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분리 가능한 구조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리소스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 구축 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앞서 말한 두 가지 요소를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때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꼭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업무를 셀프 서비스 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셀프 서비스 재택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구축 과정이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발팀에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고 SRE 팀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후에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방화벽과 IAM 등 정책 등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빌드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서비스에 대한 라우팅 처리를 하게 돼서 실제로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충분히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인프라 생성 부분만 먼저 셀프 서비스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저희가 사용 중인 런치패드라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입니다. 런치패드는 배포할 환경, 프로젝트, 서비스 이름, GitHub 팀 등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테라그런트와 아르고 CD 등을 활용을 해서 AWS 리소스, 기도스 레포,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혹은 쿠버네티스 리소스 등을 모든 인프라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해주는데요. 이후 개발자분들은 신규로 생성된 이제 디플로이먼트의 컨테이너 이미지만 변경하셔서 배포하면은 새로운 서비스가 띄워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런치패드를 만들고 나서 정말로 빠르게 인프라를 정말 찍어낼 수 있었는데요. 가령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데 약 한 4일 정도 걸리게 됐는데 정말 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서는 정말 몇 시간이면 서비스 하나를 정말 뚝딱 만들 정도로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정말 가장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무신사 특성상 마케팅 이벤트가 정말 빈번한데 그때마다 매번 사전 증서를 개발자분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혹 이벤트를 놓치게 된다면은 서비스 장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를 자동화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기존에 EC2로 인프라를 운영할 때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저희가 자동으로 스케줄을 이제 넣어드렸었지만은 쿠버네티스로 넘어오면서 저희는 기도스 방식으로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임의로 수많은 서비스의 기도스 레포에 전부 다 일일이 증설 스케줄을 주입을 하고 동기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설 규칙처럼 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소스는 기도스에서 제거하고 추상화로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발자가 증설 규칙만 입력을 하면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자동으로 증설 스케줄을 넣어주는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MD나 PM분들이 마케팅 캘린더에 이벤트만 등록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서비스가 사전에 증설되기 때문에 개발자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카펜터로 노드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한 번에 증설을 하더라도 빠르게 노드가 증설이 될 수 있어서 SRE 팀 역시 빈번한 서비스 증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카탈로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는 회사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카탈로그처럼 한 곳에 모아놓는 곳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고 해당 서비스 오너는 누구인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할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즐겨찾기면 충분하지 저런 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할 서비스들이 진짜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이 정말 배로 걸리는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지 찾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통해서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제일 먼저 구축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를 하고 싶었고 또 앞으로 이제 구축된 플랫폼들에 계속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할 건데 이때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카탈로그에 있는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빠르게 신규 플랫폼 구축 속도를 더더욱 가속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스테이지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미 사용 중인 다양한 툴체인들을 적극적으로 연동을 해서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툴체인 서비스를 그냥 단순히 연동만 한 게 아니고 바로 서비스 중심으로 연동을 한 것인데요. 가령 소프트웨어 카탈로그가 없었을 때는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면은 키바나에 접속을 해서 해당 서비스 로그 인덱스를 검색을 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백스테이지에 등록된 서비스 페이지에만 가면은
해당 서비스 관련 필터가 걸린 키바나 링크가 있고 혹은 EKS 인프라 정보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오셨을 때 온보딩 시간이 줄어들고 장애 대응 시간이 단축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서비스는 어떤 팀이 담당하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다 보니 장애 발생 시 담당팀 파악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서비스의 API 문서나 기술 문서, 위치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개발자분들이 발품 팔아서 정보를 찾을 일이 많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별 소스코드 정보나 인프라 정보를 전부 다 연결시켰더니 자연스럽게 저희 거버넌스나 보안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준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네, 앞에 말한 두 방향성은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 요소인 가드레일은 개발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 가드레일은 가드레일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가드레일이란 개발자들에게 자유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거버넌스나 보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무신사에서는 개발자가 자유롭게 인프라를 생성할 수 있는 샌드박스 계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AWS 컨트롤러 타워를 활용해서 샌드박스 계정에 가드레일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특정 인스턴스를 정말 마음껏 생성을 하실 수 있지만은 비용이 비싸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큰 리소스를 생성하려 하거나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프라 생성을 차단해서 개발자분들이 샌드박스 환경 내에서 다양한 AWS 리소스를 생성하고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비용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놉스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작년에 리인벤트에서 보겔 박사님은 검소한 아키텍처를 소개하시면서 측정되지 않는 시스템은 알 수 없는 비용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무신사 역시 작년에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측정되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비용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피놉스 프로젝트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UR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존 아테네와 아마존 킥사이트를 활용해서 비용 절감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해당 대시보드는 개발자 누구나 자신이 개발 중인 서비스의 인프라 비용이 얼마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고 해당 인프라의 사용량도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개발자분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비용 최적화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이제 덕분에 개발자분들은 여태까지 이제 잘 몰랐던 과금 요소나 혹은 과도한 사용량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절감 앱이 정말 큰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리소스 사용량과 그리고 사용량 단위 그리고 이에 비례하는 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리소스의 사용량이 얼마나 절감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 가능한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적화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최적화하여서 절감한 비용이 어느 게 더 큰지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비용 절감을 해주시더라도 실제로 절감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개발자분들이 직접 SR 등을 활용을 해서 전후 비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절감액을 직접 계산을 하셔야 했는데요. 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용
비용 대시보드에서는 작업하기 전과 후 기간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기간 동안의 일별 비용을 계산을 해줘서 얼마나 비용이 절감됐는지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개발자분들은 비용 절감에 대한 업무를 정말로 부담을 많이 줄게 되었고요. 또 실제로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이 돼서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전반적인 피놉스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피놉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어떤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정말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개발자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셀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통해서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채택했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셀프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아주 토지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개발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 습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거버넌스가 잘 준수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통해서 보안과 거버넌스를 준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서 개발자분들이 맘 놓고 다양한 아키텍처를 실험해보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마지막으로 피놉스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비용 최적화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로 단시간에 많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기반을 정말 단단하게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내 개발자 포털을 고도화하고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제인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아마존 베드락과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를 연동을 해보았는데요. 가령 개발자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API가 누가 서비스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 백스테이지의 AI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API 문서는 이미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꽤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해당 답변의 카탈로그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딥하게 개발자분들이 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용자 정보를 찾거나 혹은 그 사용자와 관련된 그 사용자가 관리하는 리소스 정보들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기능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인데요. 서비스 장애 영향도처럼 이제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AI는 이제 기존의 API 문서나 혹은 카탈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추론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문제일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 상황에서도 정말 1분 1초가 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브옵스의 혁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진사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